안녕하세요. 통계학 입문 3장 김숙경입니다. 어떻게 동영상 수업 잘 듣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 답답하고 너무 어색하기는 한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적응을 잘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와이색에 제가 그래도 뭐 과제 내용이라던가 다 공지로 올려놓았으니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장 수치적 기술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뭐를 했는지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통계의 4가지 분야 중에서 1.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가 있고요. 2. 그러니까 작은 샘플을 가지고 큰 것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샘플을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이해하는 추론 통계가 있고요. 3. 이제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이해하려니까 필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에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러를 해석을 하는 에러 어널리시스가 또 이제 통계의 하나의 그 분야고요. 우리는 이제 수업은 하진 않고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예로서 조금 다루기는 하겠지만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제 가 통계의 이제 어떤 4가지 분야입니다. 이 통계의 4가지 분야 중에 지금 현재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면 기술 통계를 하고 있고요. 기술 통계는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을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을 하냐면 크게 3가지. 1. 표를 가지고 정리 요약 기술을 하고 2.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 요약 기술을 하고 3. 수치를 가지고 뉴메리컬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정리 요약 기술하는 그런 3가지의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를 했었냐면 표를 이용을 해서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그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도수분포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의 통계가 아니고 대학 과정의 통계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 가정 하에서 어떤 통계적 추론을 하는 것이 이 과목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 분포 하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확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확률이 들어가는 어떤 그 자료의 요약 정리 기술하는 방법에서 대해서는 표는 도수분포표보다는 분할표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 분할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자익 그림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자익 플랫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 차트와 그 다음에 파이 차트라고 부르니까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나요? 그러니까 바 차트 기둥 그림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이 그 동영상을 혼자 찍으면은요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래프는 바 차트하고 파이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바 차트와 파이 차트는 일반적으로는 카테고리칼 데이터 중에서 노미널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우리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바 차트의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 출신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 몇 명이다. 뭐 충청도 출신 학생이 몇 명이다. 뭐 경상도 출신 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바 차트가 되겠죠. 바 차트의 특징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들 간의 간격이 뚝뚝 떨어져 있고 바의 높이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한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파이 차트는 뭐 여러분들 원래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그림 파이 차트고요. 이 파이들의 한 조각이 어떤 비주얼하게 한 데이터의 그런 크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바 차트와 파이 차트 외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히스토그램은 주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히스토그램은 주로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순서형 자료와 숫자형 자료를 도수 분포표에 이제 그려져 있는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뉴메리컬한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형 자료를 그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의 뭐죠 용돈을 평균 용돈을 제가 이제 계산을 했다면은 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학생은 몇 명,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요. 히스토그램과 바차트는 비슷해 보이지만 히스토그램은 뚝뚝 떨어져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바차트는 뚝뚝 떨어져서 그림을 그리지만 히스토그램은 그렇지 않고 붙여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차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중점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종을 엎어 놓은 노멀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기도 하고 혹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기도 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스큐니스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스큐는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냐면은 테일, 꼬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길기 때문에 양의 외도를 갖는다고 라이트 스큐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꼬리가 길기 때문에 레프트 스큐드, 그러니까 음의 외도를 갖는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습관적으로 리뷰를 하는 거니까 빨리 돌려서 들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한 내용 중에서 줄기입 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제가 줄기입 전시에 대해서는 숙제도 제시를 했는데 숙제를 다 냈는지 모르겠네요. 줄기입 전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히스토그램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이제 성적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10점에서 20점을 받는 학생이 몇 명, 이제 뭐 20점에서 30점을 받는 학생이 몇 명, 30점에서 40점이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 80점에서 90점을 받는 학생들이 이제 뭐 제일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수 분포표가 자료 하나하나의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은 다 뭉뚱거려서 클래스라고 부르는 계급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유실이 사실은 상당하기 때문에 요약 정리 기술하기 위해서 자료의 유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히스토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제한된 그런 그래프의 형태이고 특징은 히스토그램을 옆으로 눕힌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옆으로 눕힌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리고 이제 자료에 소실이 하나도 없다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누적 도수 곡선이라고 불리우는 곡선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했고요. 누적 도수 곡선은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양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증가하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거나 급격해질 수는 있어도 증가 자체가 꺾어질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여기가 4죠. 여기가 4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래프의 내용은 박스 플랫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 그림은 굉장히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개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자 그림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요. 뭔가 좀 3장에서 뭘 좀 더 배워야 우리가 상자 그림을 자세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상자 그림은 이제 간단하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계열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시계열 그래프는 뭐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시계열 그래프고요. 어렵지는 않은데 스캐터 플롯이 우리가 코릴레이션 두 자료의 상관관계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몸무게와 키의 상관관계이다 하면 이렇게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고
세 개 변수가 두 개만 있을 때는 스캐터 플랫 하나만 그릴 수가 있는데 변수가 이제 세 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그 스캐터 플랫을 하나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두 개씩 조합을 만들어서 스캐터 플랫을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캐터 플랫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 그 여러 변수를 그러니까 다별량 자료를 2차원 평면에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훨씬 더 많은 평행 좌표 그림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이 되어서 어쨌든 조심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그러나 시각적으로 카테고리칼 데이터를 확 잘 보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자이크 플랫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41대1 정도로 그리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질 때는 1대10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종횡비 어스펙트 레시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언급한 아웃라이어 특이값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냐면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끝났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숫자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숫자를 내가 이제 자료가 막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중간고사 성적이 있었어요. 누구는 뭐 99점을 받았고 누구는 뭐 한 38점을 받았고 이런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막 이제 있는 80명의 이제 중간고사 성적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뭘 보고 싶으냐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수대가 어딘가, 그러니까 학생들의 점수가 어디를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연습 1반과 연습 2반이 있으니까 연습 1반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흩어진 정도, 예를 들어 10점에서부터 90점까지 막 있으면 연습 2반 학생들은 예를 들어 뭐 45점부터 뭐 85점까지 이렇게 있었더라 하는 흩어진 정도가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죠. 혹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 시스템으로 체크는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수업을 이제 몇 번 받느냐 와 성적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연관성 척도를 기준으로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즉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숫자를 통해서 정리를 할 때는 특히 세 가지의 기준으로 숫자를 정리 요약 기술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가 자료가, 두 번째는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자료와 이 자료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조용한 밤을 이용을 하려고 저녁 때 남아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복도에 지나가는 학생들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위치 척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중심위치 척도라는 거는 그냥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거죠. 평균이 있죠. 평균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중앙값을 볼 수도 있어요. 혹은 무슨 이유 때문에 최빈값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은 다 자료가 어느 위치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가를 보는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엄청나게 쉬운 내용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학 입문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그렇게 이제 통계학 입문이 굉장히 어려울 수는 절대로 없는 과목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금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앞에서 배운 내용이 막 모디파이드 되면서 조금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공계 출신이라서 나는 뭐 너무 왜 저런 거를 이야기를 하나 싶어도 그냥 어쨌든 조금 듣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그러면은 요 세 가지의 중심위치 척도가 각각 어떤지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제가 이 챕터 이 앞에 1, 2, 3, 1, 2, 3 챕터 굉장히 나가기 싫어하는데 우리 한번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듯이 제일 많이 사용하죠.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평균은 통계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자료를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만큼 나누어 준 값인데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까요? 이런 값이죠. 자료를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로 나누어 주었다. 이걸 왜 보고 있나 싶겠지만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자료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모집단의 자료가 있고요. 모집단의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평균이라도 표본 집단의 평균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요. 같은 평균이라도 모집단의 평균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용어를 쓴다면 X바라는 용어를 쓴다면 얘는 딱 정해져 있는 용어인데 표본의 평균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표현을 한다면은요, 똑같겠죠. 자료를 전부 더해서 본인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걔가 평균인데,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요, 모평균은 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표본에서의 표본의 개수는 스몰 n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개수는 라지 n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사실 이렇게 매 학기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요번에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녹음한 거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듣지를 않았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모집단은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헷갈리는 게 있는데, 모집단은 막 굉장히 하늘이 내려준 원래 딱 정해져 있는 집단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집단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서 모집단은 결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평균 용돈을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용돈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학생이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용돈을 보고 싶으면 모집단은 연세대학교 학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여서 좋은 당뇨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당뇨 환자들한테 이 약을 먹여봤으면 좋겠지만 그 약을 그렇게 전 세계의 환자들한테 먹여볼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뽑아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샘플을 뽑아서 임상시험을 할 때도 모집단은 사실은 전 세계의 그건 아니에요. 당뇨 환자는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임상시험이 가능한 정도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집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 당뇨를 빼고 싶으면은 어린이 당뇨가 제외된 것이 이제 모집단인 거고요. 그리고 뭐 당뇨가 아주 약하게 온 거는 보고 싶지 않으면은 약하게 온 당뇨는 아닌 것이 모집단이 되는 거죠. 즉 모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런데 표본에도 평균이 있을 거고요. 모집단에도 평균이 있을 거니까 표본 평균은 우리가 항상 X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모집단의 평균은 항상 우리가 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표본의 데이터의 개수는 스몰 n, 그 다음에 모집단의 데이터 개수는 라지 n,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이제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았는데 한 10명 정도 표본을 뽑았어요. 10명 정도 표본을 뽑아서 중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표본을 뽑았는데 보통 뭐 135에서 뭐 155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이 농구부예요. 그래서 2m 뭐 3, 뭐 아니면은 뭐 2m 5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10개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평균 신장이 막 한 175cm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중학생들의 평균 신장의 잘못된 예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이 중심 위치 척도가 계산이 되었냐면은 평균을 낼때 이상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평균이라는 것은 이상치가 포함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모여 있는 곳을 표현하는데 좀 부적당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료에 특이하게 작거나 큰 값이 있는 경우에 평균은 대표값으로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외도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자료가 이렇게 잘 모였으면 평균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자료가 모여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좋지만 예를 들어 특이하게 엄청 큰 친구가 존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 특이하게 엄청 작은 친구가 존재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평균이 이제 전체 집단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가를 표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 집단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를 누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좋으냐면은 중앙값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중앙값이라는 건 별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료를 이제 오름차순 1, 2, 3, 4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그러면은 자료가 이게 그 PDF로 변환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 애들이 막 생기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뭐 그냥 보죠. 빠진 거는 그냥 필기를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자료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자료가 예를 들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운데 해당되는 값은 3이죠. 그죠? 근데 자료가 짝수 1, 2, 3, 4, 5, 6이면 가운데 해당되는 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가 짝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수의 평균, 즉 2분의 n 더하기 1이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자료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값이라는 거는 자리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앙값은 특이하게 작거나 홀수인 경우를 보죠. 중앙값은 특이하게 작거나 특이하게 큰 값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특이값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 특이값 근데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전파 낭비인가? 어쨌든 뭐 대면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이하게 작거나 큰 값이 있는 경우에도 순서대로 하니까 홀수로 해볼까요? 순서대로 하니까 이런 경우에도 5지만 특이하게 큰 값 14가 있는 경우에도 중앙값은 5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크거나 특이하게 작은 값이 있을 때 우리가 뭘 사용을 하냐면 평균 대신에 중앙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를 보는 또 다른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최빈 값이라고 해요. 중앙값 할 때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너무 쉬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이렇게 해서 n번째 자료가 있을 때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메디안 중앙값은 X 자료기는 자료인데 어떤 자료냐면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자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앙값을 표현을 하죠. 이렇게 중앙값을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최빈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최빈값이라는 것은 자료가 연속형 자료, 즉 숫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을 때 그 빈도가 최대인 계급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으로 저기 그 용돈을 받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 3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 4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받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3명이고 5명이고 여기 한 20명 정도 되고 이게 뭐 6명이고 2명이고 뭐 이랬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얘는 연속형인 숫자형 자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수 분포표 상에서 빈도가 최대인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20이죠. 얘의 중앙값이 누구예요? 얘의 중앙값은 35잖아요. 얘 35잖아요. 이 35가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테고리칼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노미널 데이터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판사와 의사와 변호사가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중앙값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의 평균은 누구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미널 자료인 경우에는 평균과 중앙값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최빈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올해의 유행옷 색깔 뭐 핑크색이 제일 많이 유행한다더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자료가 네, 그래서 뭐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돼 있네요. 그런데 최빈값은 자료가 적은 경우에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리고 다른 애들과는 달리 최빈값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빈값을 여기 제가 뭐 필기를 할 게 있을 줄 알고 여기를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최빈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책에는 물론 여러분들은 책을 엄청 열심히 읽고 있겠죠. 우리 교재를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뭐 이제 모두 투어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쉬어가는 코너 같은 얘기예요. 모두 투어라는 그 여행사가 있는데 그 모두 투어가 뭐 올투게더 뭐 그런 모두가 아니라 이런 모드 최빈값을 뜻하는 그런 모드란 거라네요.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가는 대로 뭐 안내해 준다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죠. 어쨌든 최빈값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연세 뭐 남성복 매장의 매니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판매된 남성복 재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허리 사이즈를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이제 다음번 이제 본사에다가 그 바지를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얘네들의 중위값인 예를 들어 32를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얘네들의 평균인 예를 들어 31.8을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이즈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신청을 한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심 위치 척도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평균, 중앙값, 모두 최빈값 이렇게 3가지가 있고 평균은 많이 사용하지만 특이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만약에 특이한 값이 있다면 중앙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적당한데 중앙값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에 이제 내는 것을 이제 따로 생각을 한다. 뭐 공식으로는 한 가지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빈값은 카테고리칼 데이터 중에서 노미널 데이터는 최빈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위치 척도의 3가지의 관계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자료가 딱 이렇게 이걸 노말 분포라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즉 특이하게 작은 값과 특이하게 큰 값의 요 이제 사이가 거의 비슷하고 요렇게 이제 중간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똑같습니다. 근데 자료가 예를 들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뜻은 테일이 왼쪽이 더 길어요.
테일이 왼쪽이 더 긴 것은 우리가 음의 외도, 레프트 스큐드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의 외도를 갖는 경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음의 외도를 가지면 제일 데이터가 많은 걸 한번 볼까요? 제일 데이터는 어디에서 많으냐면은 데이터가 제일 볼록하니까 제일 많으니까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중앙값은 항상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중앙인 이 중앙값이 모두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 메디안 중앙값이 여기에 있겠죠.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 아주 작은 데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평균은 어느 쪽으로 밀리냐면 이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여기에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양의 외도를 갖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양의 외도를 갖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양의 외도를 갖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디로 꼬리가 기냐면 이쪽으로 꼬리가 긴 거죠. 이쪽으로 꼬리가 긴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극단적으로 큰 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큰 값이 존재를 하니까 평균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극단적으로 큰 값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밀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중위수는 어디에 있냐면은 데이터의 중간에 딱 있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봤을 때 제일 많이 데이터가 분포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니까 저기 모두 최빈값은 이쪽으로 몰려 있겠죠. 즉 우리가 데이터가 생긴 모양이 딱 노멀하게 대칭적으로 시메트릭하게 이렇게 잘 생겼으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다 똑같지만 음의 외도를 갖는 경우는 평균은 이쪽으로 몰리고 양의 외도를 갖는 경우는 평균이 이 제일 큰 값의 극단적으로 큰 값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몰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심위치 척도 중에서 사분위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분위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데이터가 최소값이 있고 데이터가 최대값이 있어요. 그러면 걔의 중간이 있고 최소값과 중간값의 첫 번째, 중간값과 최대값의 또 중간 이렇게 하면 얘가 최소값, 얘가 퍼스트 쿼타일 1/4분위수, 그 다음에 이게 세컨드 쿼타일 혹은 중위수, 여기는 3/4분위수 서드 쿼타일, 그 다음에 최대값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세컨드 쿼타일, 그러니까 퍼스트 쿼타일, 세컨드 쿼타일, 서드 쿼타일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었을 때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분위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분위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음과 같이 생긴 거죠.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면은 자, 이 사분위수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Q1 first quartile, Q2 second quartile, Q3 second quartile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체 데이터를 100분의 25로 25%, 얘 25%, 얘 50%, 얘 75%, 얘 100%니까 100%로 나누는 거죠. 근데 약분하면은 n 더하기 1의 전체 데이터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Q1은 이렇게 생겼고요. Q2는 전체 데이터를 100분의 50 한다. 즉 n 더하기 1의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Q3는 전체 데이터의 100분의 75잖아요. 즉 전체 데이터의 4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3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퍼스트 쿼타일은 데이터기는 한데 n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 요렇게 생긴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쿼타일 중위수는 데이터기는 한데 n 더하기 1을 2분의 1 한 그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서드 쿼타일은 데이터기는 한데 전체 데이터를 4분의 3으로 나누어 준 전체 데이터의 4분의 3의 n 더하기 1번째 자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사실 요 다음에 요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이 쿼타일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의 여러분들의 결석일수에 대해서 해보죠. 결석일수에 대해서 해봐요. 어떤 사람은 2일, 어떤 사람은 8일, 3일, 5일, 6일, 9일, 4일 막 이렇게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평균을 내보면 X반은 8 더하기 셋, 넷다, 8개죠. 2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그냥 다 써봅시다. 4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4.75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값 메디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를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5, 6, 8, 7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중앙값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50% 위치잖아요. 그래서 X 데이터들 중에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n 더하기 1을 2로 나눠줘야 되니까 X에 8, 자료 8개니까 8 더하기 1을 2로 나눠주니까 X에 어디냐면 4.5번째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4.5번째 자료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4.5, 하나, 둘, 셋, 넷, 4.5번째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그야말로 여기에서도 4번째 위치와 5번째 위치니까 얘가 위치로서도 4.5번째 위치지만 데이터로서도 4.5번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Q1을 한번 찾아봐요. Q1 얘는 지금 Q2를 중앙값이니까 중앙값은 메디안이고 메디안은 또 Q2니까요. Q1을 찾아보면 번째로는 어떻게 생긴 번째냐면 데이터인데 전체 데이터를 얘 25%, 즉 4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몇 번째 데이터냐면 2.25번째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2.25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생기면 한 개, 두 개, 요거하고 요거에 두 번째니까 이거에 0.25 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0.25로 나눠줘야 되겠죠. 즉 얘를 어떻게 계산을 우리가 하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시작은 2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두 번째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더하기 누군가의 0.25 3과 아이고 잘못 썼네요. 3과 2 사이의 0.25번째니까 2.25번째 그러니까 자리는 또 2.25번째지만 여기로서도 2.25번째 자리자 그 수가 되겠죠. 그래서 2.25가 Q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Q3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 Q3를 계산을 해보면 Q3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 8 더하기 1 전체 데이터를 4분의 3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값이니까 얘 계산해보면 6.75번째거든요. 6.75번째는 지금 어떻게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75니까 요 사이에 0.75 얘와 얘를 0.75로 내분하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6에서 했지만 0.75를 누구와 누구 사이를 0.75로 한다고 8이라는 데이터와 6이라는 데이터를 0.75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7.5가 되거든요. 즉 서드 쿼타일의 자리 위치는 6.75번째인데 실제 데이터는 7.5가 실제 데이터고 퍼스트 쿼타일, 세컨드 쿼타일, 서드 쿼타일은 자리에 따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리를 계산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실제 우리 데이터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Q2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Q2는 어떻게 계산이 됐을까요? Q2는 다음과 같이 이 계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됐겠죠? 우리 Q2가 지금 4.5번째인데 그럼 번째로 4.5번째인데 4와 5 사이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4로 하고 누구와 누구를 0.5로 내분한다고 5와 4를 0.5로 내분하니까 계산해보면 4.5라는 값이 나오는 거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학기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 듣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굉장히 쉬운 내용도 누구한테는 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모두 다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뭐 앞부분을 소홀할 필요도 없고 잘 모른다고 그래서 뭐 좌절할 필요도 절대로 없어요. 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자, Q1, Q2, Q3 계산하는 법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퍼스트 쿼타일, 세컨드 쿼타일, 서드 쿼타일, 즉 첫 1, 4분위수, 중위수, 3, 4분위수는 자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실제로 없을 수 있고 그 위치에 데이터가 있다면 내 데이터로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데이터는 전체 8개니까 퍼스트 쿼타일의 위치는 8 더하기 1분의 4 이제를 4로 나눈 거 2번째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2.25번째예요. 퍼스트 쿼타일은 2.25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쿼타일은 우리 거의 세컨드 쿼타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8 더하기 1을 4분의 2, 즉 2로 나눈 번째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4.5번째예요. 그 다음에 서드 쿼타일은 어떻게 생겼냐면 8 더하기 1을 4분의 3 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4분의 3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번째니까 이 번째를 계산하면 6.75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데이터는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 데이터 다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우리 데이터는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있는 거죠. 1 근데 지금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거예요. 3, 4, 5, 6 8, 9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2.25번째를 계산을 해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를 0.25로 내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죠. 2 더하기 내분점 계산하듯이 3 빼기 2 계산하면 2.25가 실제로 얘는 번째가 아니라 퍼스트 쿼타일의 값이죠. 그런데 2.25라는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쿼타일을 계산을 하면 요 사이에 2.25가 우리의 퍼스트 쿼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컨드 쿼타일을 계산을 하면 세컨드 쿼타일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4.5번째인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값이 4잖아요. 그러니까 4와 5 사이를 0.5로 내분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0.5 곱하기 5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보면 4.5가 되고 번째도 4.5번째인데 세컨드 쿼타일도 4.5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4.5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릿수를 계산해 보면 4.5라는 데이터가 우리의 중위수가 된다. 이 뜻이죠. 서드 쿼타일을 계산을 해보면 서드 쿼타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번째로는 6.75번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데이터가 6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데이터가 8이니까 요 사이를 0.75로 내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더하기 0.75 곱하기 8 빼기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7.5가 돼서 6.75번째가 서드 쿼타일의 자릿수고 그 자리에 해당되는 값은 있다면 7.5가 이거 어떻게 내리나요? 네, 있다면 7.5가 서드 쿼타일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산한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분위수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있으니까 얘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4분위수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똑같은 얘가 여기 있는데 지금 얘가 PDF로 변환이 되면서 뭐가 좀 자꾸 없어지고 그랬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한 걸 위에다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분위 간 범위라는 걸 좀 할게요. 4분위 간 범위는 IQR이라고 불리우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Q3 빼기 Q1이 4분위관 범위예요. 그런데 이 4분위관 범위가 앞으로 쓰일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좀 이따가 변동성 척도할 때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뭐를 공부했냐면, 자료가 막 있는데 자료를 숫자로 요약 정리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를 요약 정리 기술하는 방법으로 평균, 그다음에 메디안 중위수, 그다음에 최빈값, 그리고 그 사분위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끝났고요.